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8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8주차는 여러분들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인데 1차 시 수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 수업은 그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 3차 시에는 과제 중심으로 해서 중간고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차 시, 3차 시는 아주 짧게 한 5분 이내에 수업들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2차 시, 3차 시는 출석 체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2차 시, 3차 시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2분, 3분이다, 뭐 5분이다 해서 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출석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이 과제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서요, 뭐 업로드가 안 돼서요 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시간 잘 지켜서 이거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꼭 미리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이 금요일날 수업이라서 금요일날 듣고 아마 토요일까지 제가 아마 마감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적을 입력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입력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꼭 올려주시고, 그 전에 이 그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빨리 듣자마자 빨리 업로드를 작품들을 파일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간고사 과제는 한 20%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진도를 우리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그 5주차까지 아마 그 바로코까지 아마 수업이 진행했고요. 6주차, 7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를 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작품들이 어떻게 됐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찾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수업으로 보여는 드렸죠. 그래서 아마 2주 동안은 과제들이 아마 안 나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일단 들어가고요.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크까지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가는 그 양식에 대한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과 이 로코코 양식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넘어가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향은 이 중세 시대에 거의 1000년 동안요. 이 예술과 장식의 그런 절대 목적은 신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런 갈망과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이런 고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뾰족뾰족한 이런 첨탑을 만들었고요. 또 뾰족뾰족한 이런 창틀과 같은 이런 고딕 양식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검소한 옷차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죠. 그래서 인본주의, 즉 이 르네상스가 유일신만을 믿도록 억압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이런 양식의 반기를 들고 난 뒤에요. 17세기부터는 이런 절대주의, 정치 체계, 이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런 예술 양식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그런 지나친 이런 신중심의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서요. 종교 체계를 통해서 이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에요. 자신의 그런 위엄을 드러낼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신의 그런 절대 권력을 아주 과시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그런 위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런 바로코와 로코코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코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베르사유 궁전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이 왕궁을 짓게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하학적이고도 잘 짜여진 그런 정원이 배치되어서 그 안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그런 그 궁전입니다. 또 천장이 굉장히 높고요. 망을 찾아온 그런 신하들과 이 사절들이 한없이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의 그런 위엄을 확인하고 스스로 한없이 자기는 굉장히 작은 존재란을 깨우치려고 이렇게 그 천장을 높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바로크 건축의 대표적이자 찬란했던 이런 절대 왕권의 상징인 이런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파리의 남서쪽 베르사유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역사상 최고의 왕권을 누렸던 이 태양왕 루이 14세 한 50년 동안 프랑스의 최고의 건축가하고 예술가에서 만들어진 이 당대 최고의 건축 작품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요, 원래 그 루이 13세가 이 사냥용 이런 별장으로 지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후에 루이 14세가 이런 궁전의 전체를 중축하고 이곳에 정원, 그 다음에 공원, 별관, 부석 건물들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궁전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전이고요. 현재 프랑스의 고전주의라고 알려진 이 프랑스 바로크 양식을 탄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로크 양식의 그런 베르사유 궁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러면서 왕들이요, 이웃에 있는 왕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왕들이 막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이런 것들을 막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의 이런 고전적인 파사드, 그 다음에 내부의 호화스러운 이런 바로크 시적 그 인테리어, 외부의 그런 화려한 정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의 이런 정원, 분수, 조각 이런 조형미가 굉장히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굉장한 명소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의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이 안에는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장도요, 이렇게 높습니다. 거의 이 천정이 한 3층의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2, 3층의 건물 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왕실의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궁전 안도 이렇게 내부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외관에서 보는 건데요. 이 외관에서 봤는데도 거의 그 금장식에다가 엄청나게 그 화려합니다. 이 건물 자체도요. 지금 이게 이제 정원이에요.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꽃들로 이렇게 장식들을 다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정원들을 다 가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바로크는 이 르네상스 후기부터요, 이런 고전주의 경향에 반대해서 17세기 초에 엄격한 그런 고전의 규칙을 가감히 무시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에서 추구되었던 이런 건축의 일정한 규칙, 형식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런 고전주의 양식을 거부하고 건축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이런 비대칭, 대칭, 과장, 이런 역동적이고 이런 3차원적인
이런 건축 기법에 의해서 이런 형태, 공간, 이런 극적 효과를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성보다는 복잡성과 이런 풍요성을 택했고요. 빛의 그런 극적인 효과까지도 즐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 내부는 많은 이런 조각과 꼬인 모양의 기둥을 만들어서 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형태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크 시대가 이런 정열과 힘, 호화로운 장식, 장엄하고 이런 남성적인 것이 특징이었다면요. 이 로코코요. 우리 이번에 할 이 로코코의 건식은 풍성하고 밝고 화사한 이런 그 파스텔 색조와 금색, 은색 이런 조화, 그 다음에 화려하고 섬세하며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여성적인 것들의 특징이 이 로코코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바로코 양식이요. 루이 14세의 죽음과 함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5세의 등장과 함께 이 바로크적 성격을 계승한 이런 로코코 양식이 파리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이 로댕 미술관입니다. 이 로코코 시대의 건축물은요, 이 파스텔 색상을 섞인 화려하고도 절제된 이런 아름다움을 강조해서 만든 게 이 로코코 양식입니다. 그래서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색들은 굉장히 그런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이런 파스텔 색상의 이런 건축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상스식 궁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 그 베르사유 궁전을 다녀온 이 왕이 너무나 그 베르사유 궁전을 갔다 와가지고 이 그 독일의 그 왕이요. 자기도 이제 짓고 싶었던 거죠. 권력적으로. 그래서 이 로코코 시대에는 이 독일에 이런 상스식 궁전을 짓습니다. 이 건물은요, 이 상스식 궁전은요, 이 6개의 그 테라스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상스식 궁전을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도 저는 다녀와서 그때 보니까 저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카트를 타면서 구경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고 제가 이제 거기를 구경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눈에 선하고요. 이 상수식 궁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의 색들이 여기는 또 이렇게 약간 그리고 이게 그 6개의 그 단을 위에 세워져서 이 테라스 위에 이런 대분수가 있고요. 이 상스시란 말은 이 왕, 자신이 죽거든 이 테라스에 이 프롤랄 조상 밑에 묻어 그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프랑스 말로 짐이 전 곳에 있다면 걱정이 없겠노라 하는 말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지 궁전이. 지금 굉장히 그 멀리 높은 데서 있는데 이렇게 단들이 6단,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6단 위에 이런 궁전을 이런 그 상수지 궁전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저는 뭐 한 10년 전에도 가봤고 20년에도 가봤고 30년 전에도 가봤는데요. 여기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들을 전통을 이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옛날에 그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이 정원들 보세요. 이게 거의 그 몇백 년 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궁전을, 이런 정원을 가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원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조경이나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정리들 하고 이제 연구들을 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정원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렇게 잘 가꿨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끔 이런 식으로 이 계단이 아까 거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제 드론으로 했는지 뭐 촬영을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6개 단들이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런 식물들이 또 다 있어요. 문들이 있으면서 식물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6개의 단에 올라가면 이런 테라스 위에 이런 궁전을 지었다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이 상수시 궁전은 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여름 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센의 이 프리드리히 대왕은 프랑스 문화의 심취자이고요. 볼테르를 비롯한 이 프랑스의 계몽주의 문인들과 굉장히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47년에 이 베를린 이 교회 포츠담의 이 상수시 궁전은 이 프랑스어로 근심 없는 궁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실내 장식은 당시 그 유행한 이런 로코코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이 프랑스 문인들과 이야기하고 연주회를 개최한 것도 이 궁전에서 이런 것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 왕이 이 그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서 나도 이런 왕을 한번 이런 궁전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하고 이 그 상수지 궁전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굉장히 바로크적인 그런 그 양식이었다면 이 상수시 궁전은 로코코 양식입니다. 그 이후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건축 양식이 굉장히 유선적이고 이런 여성적인 그런 그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 시대는 이런 개인의 이런 사적 생활을 위주로 해서 전개되었고요. 또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이런 개인 생활에 이 쾌락을 주는 이런 개인주의, 이런 소규모, 이런 공간 장소에 열중하였고요. 실내를 이런 곡선과 곡면을 이용해서 우아하고 화려하게 이런 장식을 하였습니다. 이 주범은 이 장식에 의해서 이런 자유로운 수정이 가해졌고요. 모든 이런 돌출 부위의 몰딩은 가늘고 약해서 조각은 얇고 평탄한 것들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로코코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로코코 양식이라는 거는 이 18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 서거 후에 이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이 유럽 미술 양식을 뜻합니다. 로코코 양식이.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였다. 그래서 18세기 초에는 이 프랑스가 유럽 문화를 대표하면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이며 쾌락을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요. 편안하고 세련된 이런 행동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교제를 추구하는 이런 살롱 문화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집들이 가문과 가문 사이에 뭐 아니면 자기 집들을 자랑하고자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장식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로코코는 그래서 이 18세기 프랑스에서 생겨난 예술 양식이고요. 이 로코코는 이런 바로코 시대의 취향을 이어받아서 이 경박함 속에 표현되는 이런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 건축 이런 건축의 유행을 말합니다. 이 로코코는요, 이런 왕실 예술이 아니라 귀족과 이런 부르주아의 예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희, 쾌락, 이런 추구에 몰두해 있던 이런 그 루이 14세 사후에 이 18세기 프랑스 사회의 귀족 계급들이 막 이제 활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족 계급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우아하고 유희적이고 변덕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이런 동시에
굉장히 부드럽고 내면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사교계 예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 계급의 그런 주거 환경을 장식하기 위해서 뭐 에로틱한 주제나 아늑함과 감미로움이 추구되었고요. 개인의 그런 감성적인 체험을 표출하는 이런 소품 위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집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자랑을 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 귀족들 간에 굉장히 그런 그 파티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럽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우리 집이 더 뭐 좋아? 너네 집이 더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그 자기네 집들을 굉장히 그 사치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그 에로틱한 그런 그 장식적인 것들을 막 그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730년에서 1735년 이 로코코의 또 다른 것은 이런 회화적인 장르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특징은 약간 그런 비대칭적인 장식이 사용되어 것들이 많았고요. 로코코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화가들로는 이 와토와 부셔와 그 또 하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세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사람. 그래서 지금 와토 부시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이 중국 양식을 많이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란 이런 낱말이 이 서양 예술사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 1840년대로 보고요. 이 1842년에 이 프랑스 학술원에서 이 낱말이 나와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코코는 루이 15세 이 건축의 내부 장식, 미술, 생활 연구 이런 장식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술사를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바로크를 이어주는 건축과 서양 미술의 한 예술 양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는 이런 바로크나 르네상스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18세기는 로코코뿐만 아니라 이런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병존하는 시대고요. 이 시기에 유행하고 나타난 이런 예술 장식들은 서로 간의 영향을 받고 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코코는 17세기 바로크 미술과 18세기 후반의 신고전주의 미술 사이에서 유행한 유럽의 미술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이 로코코 미술은 이 루이 15세 화려하고 장식성에 강한 여성적인 경향의 미술 양식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그 절대 왕권 세력의 약화로 이런 기득권을 쥔 귀족 사회가 화려하고 그런 그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섬세하고 우아하고 여성적인 미술 그리고 감각적인 관능을 중시하는 미술 그게 로코코입니다. 그리고 가볍고 정교하며 우아하고 고상하나 이런 곡선과 자연 형상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로코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1700년대 이 프랑스에서 등장해가지고 18세기 말까지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는 이 로코코 미술은 바로크 미술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전제 왕권 사회가 이런 시민 중심의 근대 사회로 이행되어가는 변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합리주의가 사르트는 계몽의 시각 미술에 반영이 됐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아하고 여성적인 미술이 이런 부르주아 지배 계급이 되었고요. 살롱이 미술 활동의 새로운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에 이런 적합하고 감각적이고 쾌적한 이런 미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섬세한 이런 장식들로 된 이 곡선미, 파스텔 색조의 금, 은색 이런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직선보다는 이런 그 부드러운 곡선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벽이나 천장의 색깔도 깨끗하고 밝고 우아한 색들, 그다음에 흰 바탕에 금색, 곡선 무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로코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로코코의 대표적인 화가는 와토입니다. 와토는 이 로코코 화가고요. 이 그 북프랑스 발렌시엔 이 태생의 와토는 이 그 부세와 제가 한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프리고나르가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로코코 미술의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게 와토와 부세와 이 프리고나르가 이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 프랑스 고전주의 해화를 지배했던 이런 색채에 대한 이런 그 금욕주의에서 벗어나서 감각적이고 감미록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화려한 색채, 그리고 세련된 이 로코코 회화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토는 이 18세가 되던 해에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고요. 이 리상브르궁의 그 클로드 오르당의 조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르당을 통해서 이 루벤스나 플랑드로게의 명화, 16세기 이 베네치아파 영향을 받게 돼서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 로코코 회화의 창시자로 그 남습니다. 그래서 1717년 이 시테라 섬의 순례라는 작품으로 이 왕립 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되었고요. 이런 감각적인 주제와 표현 기법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우아한 축제의 화가, 벨트 갈랑트의 화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겁니다. 시테르 섬의 여행이에요. 이 그림들은 이 색과 선이 서로 융합되어서 서로 연관되고 섬세하고 우아한 그림들이. 그래서 이런 궁정 남녀의 그 유희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아하고 섬세한 장식들, 화려한 색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꿈 같은 이런 생활을 이 몽환적인 환경의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했을 때 그림들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 그 제르댕의 간판입니다. 일상생활을 이런 현실 세계로 달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의 만년작인 이 제르댕의 간판, 이런 일상생활의 그런 현실 세계를 다룬 작품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랑의 축제, 평화로운 사랑, 사랑의 노래, 대부분 그런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소풍, 음악회, 그런 시적인 행복,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낭만적인 그의 그림과는 달리 그는 37세에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베트 갈랑트 헤어는 프랑스 헤어에 아직도 그런 주류를 이고요. 특히 이 부셰와 프리고나르가 이런 그 와토의 그림을 계승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 파스텔 그 톤의 그런 색조의 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을 빼앗은 큐빗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비너스로부터 화살을 빼앗는 이 큐핏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팍에 매달리는 작품인데요. 이런 화려한 색채와 풍만한 육체, 그리고 우아하고 색채도 담백하고요.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에 있어서도 인물을 전면에 크게 클로즈업하고 원경을 멀리 이런 생략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나르 그네입니다. 로코코 시대의 이런 관능과 쾌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무들도 굉장히 그 곡선적인 이런 느낌들을 많이 했고요. 우아하고 밝은 느낌의 장신구 이런 것들이 이 당시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이를 훔쳐보며 희희낙낙하는 귀족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셔, 이 퐁파르드 부인의 초상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이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에요. 남긴 그 수점의 초상화 중 이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대가였던 이 부샤의 정교한 이런 디테일들, 세련된 이런 색감, 완성된 이 잡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아하고 밝고, 정말 이 로코코 미술 당시에 아주 우아하고 밝은 느낌이 잘 드러난 초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이 본명은 짠느 앙뚜아네트 푸아송이라고 합니다. 이 뽕파드르 부인은 이 파리 부르주아 출신으로 빼어난 이런 미모와 함께 상당한 이런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20살에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아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운명이 왕실의 가면 무도에 가가지고 루이 15세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바뀌었대요. 같은 해 왕은 그녀를 데려다가 이 베르사유 궁전에 정착하게 하고요. 남편과 이혼을 시킨 후 이런 후작 부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힘이 참 무섭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로코코 해화는 이 와토의 우아하지만 약간 우울한 분위기의 그림이 시작되었고요. 부시의 쾌활하고 육감적인 여성 누대의 절정을 이루다가 프리고나르의 자유분방한 이런 풍속화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로코가 지녔던 이런 충만한 생동감이나 장중한 위압감이 유로코코에서는 세련미나 화려한 위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코가 남성적이라면 로코코는 여성적, 감각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토의 이런 우아하고 약간 그 우울한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었다면 부시에는 이렇게 쾌활하고 육감적인 여성 누드를 그렸고요. 이 프르고나르는 이런 자유분방한 이런 풍속화를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로코코 화가는 이런 그 루이 14세 이런 베르사유 궁전에서 벗어나서 파리로 돌아온 후 이런 귀족들은 개인저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아한 사롱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코코 시대는 이런 가구나 식기나 장신구나 의상 디자인, 이런 장식 미술, 이런 공예 그 분야에 전성적인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로코코 시대 그 사르댕 18세기 그 프랑스 로코코의 화가의 또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 소박한 이 부엌 살림, 정물화, 절제된 이런 가정의 일상을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은 이 동물과 과일에 재능 있는 화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그 정물과 풍속화와 서민적인 풍치를 지닌 면에서 18세기에 손꼽히는 화가라고 봅니다. 이 셔틀콕을 들은 이 소녀 그림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유체로 그렸는데요. 굉장히 이 그림들도 이 파스텔화처럼 이 색조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뜬 이 홍조띤 이 뺨, 단정한 옷차림, 그래서 굉장히 영민해 보이죠. 부푼 치마 밑에 이 바늘쌈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흘러내지 않도록 이런 레이스 모자, 띠를 가지고서 하는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시중을 드는 하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림은 이런 불필요한 이런 장식을 모두 없애고 주제에 몰입하는 이 샤르댕 작품의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에로틱하고 화려함을 풍미하는 이 로코코 시대의 그림은 이 약간 정물화, 풍속화는 저급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런 그 경량의 시대 한가운데서도 이런 일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소박한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요. 이 그림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균형과 원인은 세 가지 세상이다. 제가 사실은 이거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퀴즈를 내주기도 해요. 세 가지 색상을 말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세 곳을 찾아보세요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색상에 대한 거, 뭐 흰색이라든가 이 갈색이라든가 이런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황갈색, 청색, 흰색, 머리, 드레스, 셔틀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프와 물병입니다. 그는 이런 날카로운 비율을 축이지 않고요. 가정적인 이런 정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묘한 이 농담과 비슷하게 이런 화면 구성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오리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가오리는 이렇게 내장이랑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해요. 굉장히 섬뜩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아래 선반 오른쪽에는 이런 주방용품들이 있고 국자도 있고 그림 안에는 또 유일하게 이런 고양이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굴, 뭐 잉어, 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물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뷔페입니다. 빛이 균열하지 않게 들어오는 이런 갈색조의 벽, 화면과 평평하게 돌출된 이런 돌 선반, 이게 사르댕이 그의 그 정물을 무대로 자주 선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상적인 이런 식사의 재료와 도구를 늘어놓고 부드럽고 섬세한 이런 조명 속에서 이런 정물화를 실감나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로코적인 양식을 절대적인 후연자였던 루이 14세의 죽음과 함께 종료가 되면서 바로코가 이제 막 이제 로코코죠. 로코코가 등장이 되고요. 이것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독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적 그 상황을 본다면 이 교회, 카톨릭 교회의 권위,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에서 18세기가 들어면서는 궁정 중심의 이 장엄했던 이 바로코 미술이 보다 더 장식적인, 감각적인 이런 귀족 문화로 변하는 이 로코코 형식으로 되었다는 거. 그리고 18세기 이런 전제 왕권, 시민 중심의 근대 사회가 이행되면서 이 미신과 종교의 권위적인 자연과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로 싹트는 이런 계몽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로코코의 그런 그 표피적인 감각성이 18세기 유럽 사회의 이런 이념적인 충돌과 사회 변화를 모두 담아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로코의 연장선에서 이런 그 양식이보다는 장식, 곡선, 화려함, 세련됨 이게 로코코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코의 건축 양식들도 굉장히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이런 곡선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장식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장식도 이 로코코라는 것은 프랑스의 로카이유, 코키슈, 조개, 바위 뭐 그런 것들이 합성돼서 이 돌, 폐각, 장식적인 정원 속의 동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관보다는 실내에 주로 이런 그 개인의 이런 생활, 안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하고요. 이 로코코의 건축에서도 이런 그 비건축적이고 고연적인, 고전적인 이런 순수 건축의 입장에서 이런 그 살롱의 이런 내부에 아주 섬세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축의 이런 양식들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1차가 끝났고요. 2차 시에는 중간 과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